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그 역사의 역사란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족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학자로서든 정치인으로서든 어느 쪽이든 말이죠. 그냥 간략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좀 텀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대 재학생 시절에 그 유명한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좀 서울에 그 서울역 회군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주동이 돼서 상당한 옥고를 좀 거쳤죠. 근데 이 약관의 나이에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한 항소사유서가 굉장한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나이대의 이 젊은 청년이 그 정도의 정말 유려하고 그다음에 정말 힘이 넘치고 그다음에 논리 정연한 글을 또 그렇게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핍박받는 상황 하에서 완성을 했다니 천재란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행정관료로서 이제 입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시다시피 좀 정치적인 좌절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을 은퇴를 하고요. 2013년 이후로는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경제학이지만요. 학생 때부터 역사학, 철학, 문학 등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식으로 방송국에 이제 그 극을 올려서 이렇게 원고료를 받아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 평소에 이제 삶의 지향이 이 지식 소매상을 좀 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인생을 원하는 거고,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세상사의 번잡한 부분을 이제 좀 잊고 싶고, 좀 자신만의 좀 작가적인 그런 모습, 그다음에 좀 지식인의 그런 자세로 살고 싶은 게 본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놔주지를 않죠. 항상 본인은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군에 항상 원투 자리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대와 공격을 항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썰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섰죠. 그래서 이제 워낙 그 인지도도 높아졌고요. 그에 비례해서 인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정치인을 할 때는 사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항상 좀 날카로운 표정이고 항상 긴장된 모습, 그 다음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왠지 얄미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 다른 정치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전에는 좋은 말도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나쁜 말도 듣기 좋게 한다. 예, 방송에 좀 물을 탔는지 하여간 인생을 조금 통달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한 국민적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서로도 워낙 유명한 책들이죠.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 현대사, 이 책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을 그만두고 막 작성해서 가장 시기적으로는 좀 예전 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장 따끈따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정치적인 사상을 담고 있죠. 후불제 민주주의, 그리고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시민 작가 본인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필력이 쌓일수록 더 책이 좋아진다고 하는 내용을 뭐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겠죠. 대부분의 이제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겠죠.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런데 저는 거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아주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주 끓는 열정으로 쓰면은 어떤 글이 나오는가를 이 책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이 책이 유시민 작가의 최고 저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몇 권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책을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유시민 작가의 소개를 좀 마치고요. 예,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제 역사의 역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제 역사가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라는 책을 쓴 헤로도토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이제 저술한 투키디데스, 뭐 워낙 유명하죠.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들은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븐 할둔의 역사 소설. 뭐 아프리카 쪽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이름만 들어봤지 이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좀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뭐 워낙 뭐 불후의 명작이죠. 그다음에 이제 레오폴트 폰 랑케. 뭐 워낙 저술이 많아가지고 대표작을 꼽기가 좀 어려운 뭐 분입니다. 그다음에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거 대학교 때 이 교수님이 강권해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뭔가 좀 아메리카인이 되고 싶은 동양인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책을 그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 뒤에 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 상당히 뭐 철학적, 그 다음에 역사적, 뭐 가치와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당연하겠죠.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이자 이 저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지식이 일천하여 잘 이해를 못했던 뭐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역사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 신채호, 뭐 박은식, 뭐 백남훈, 뭐 이런 분들이 쓴 이제 뭐 조선 선고사라든가 뭐 조선 사회 경제사, 뭐 한국 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요. 근데 뭐 학문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그 성취는 그렇게 특히 이 당시에 뛰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뭐 어쩔 수 없이 머리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런 좀 글로벌 명저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은 처한 환경이 달랐으니까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민족을 계몽시키고 독립운동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뭐쓴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 안정되게 지원을 받고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저술을 한 책들과는 다르겠죠. 아주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냥 다만 학문적으로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다 들어본 책들이에요.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리고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한 바퀴 훑는 그런 느낌의 책을 좀 작성하고 있어요. 유시민 저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뭐 워낙 그 훌륭한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도 많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왔다는 기분으로 그냥 좀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한번 읽어주기 바라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나중에 스스로 자유여행 하듯이 찾아서 읽고 공부해 달라는 뭐 그런 당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패키지 여행 치고는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책은 이제 서구 지식인들이 흔히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헤로도토스인데요. 뭐 서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전체와 북아메리카, 호주 뭐 이런 부분을 지형적으로 좀 전부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는 기독교 문명권을 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뭐 서구 역사를 하면은요, 이야기하면은 헤로도토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도 그렇고, 이 사람이 작품을 이 저술하는 과정에서의 그 험난한 과정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구전이죠. 당시에는 뭐 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귀했고, 이걸 체계적으로 남기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니까 일일이 가서 발로 뛰고 훑고 탐험하고 해서 얻은 지식들 그리고 정보들을 모은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노력과 그 성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온 이 저작물의 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제 좀 역사가 중에 거의 뭐 최고봉인 것 같아요. 헤로도토스. 먼저 헤로도토스에 대해서 뭐 간략히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어, 일단 뭐 최초의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본인의 이름보다도 이 저술인 역사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뭐 생애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좀 없는데요. 저술물인 역사에 좀 간간히 언급한 기록 외에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소아시아 지방의 이제 해안 도시에서 태어났고 뭐 이주를 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이 좀 많았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권력 싸움에 좀 희생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추방됐다. 뭐 그다음에 좀 고생을 좀 했다. 이런 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세를 전후로 해서 좀 뜻한 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스키타이, 뭐 페니키아 이런 여러 지역을 이제 두루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방대한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좀 모았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기록에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좀 더 가중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에 관한 기록이 좀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특히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역사는 이제 전부 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아시아와 이 유럽 사이의 뭐 전쟁, 항쟁, 뭐 이런 얘기서부터 이 페르시아 전쟁의 마무리 여기까지 좀 기술이 돼 있는데요. 마지막 권은 완성을 못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하고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전쟁을 이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것보다 더 넓은 문화적 그 가치를 좀 연결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한 여러 지역의 문화, 풍습, 뭐 역사, 그다음에 민속 이런 부분들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고요. 뭐 본인이 여행을 직접 하면서 뭐 만난 사람들의 뭐 증언을 토대로 했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증언이라든가 이 대담 형식의 기록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서요. 근데 이제 이 역사 기술이 사실하고 좀 다르고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이 있다는 비판도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뭐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학자적 존재 가치를 내보이려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여행한 범위를 과장을 했다. 정보 출처를 날조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흐르고 고고학적인 뭐 기술이 그리고 과학적 기술이 더 발달을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됐던 이 헤로도토스의 이 저술의 내용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그러니까 역사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이제 20세기 이후에 더 높아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학계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니까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족에 관한 기록, 그다음에 이제 인류학에 관한 이제 증거로도 활용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물,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뭐 이런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 책 자체의 이 문장, 이 문체가 지니는 매력이 또 높다고 하는 부분이 큰데요.
굉장한 이제 다양성과 유연성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직설적인 묘사와 이런 뭐 과학적 선문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건조한 그런 문체, 그러면서도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표현 등 변화가 아주 풍부한 좀 뭐 서사적인 부분에 더해서 스토리적인 내용도 아주 조예가 깊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줄거리가 아주 교묘하고 이제 서사시적인 뭐 웅대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즐거움을 주면서 가르치는 뭐 테크닉한 그 기술, 가르치는 기술이 뭐 수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좀 극장을 비롯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그런 무대가 많았으니까 이 낭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약간 오페라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헤로도토스가 이 산문의 호메로스로 불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에 관한 부분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의 역사가들보다 훨씬 이 가혹하고 거친 환경에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저술을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 사람이 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잠깐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뭐 확인할 길 없는 정보를 뭐 무비판적으로 활용했다, 뭐 그런 비난인데, 이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동 수단도 없고요. 그다음에 문자 기록을 남길 그런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전에 이제 의존하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로 이 정도의 그 저작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의 위대함을 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현대 기준으로 재단하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겠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작은 부분들은 눈을 감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얘기하기 너무 어렵고요. 이 역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BC 5세기 경이죠. 이제 그리스는 이제 수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뭐 말이 좋아서 그리스 도시국까지 각각의 도시는 스타일이 다 달랐습니다.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정이었지만 이제 왕조인 데도 있고 이제 귀족들의 뭐 참주 정치를 하는 데도 있고요. 다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다만 이제 뭐 언어와 이 공통의 신화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그리스라는 통합체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패권을 두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뭐 장기간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이제 그리스를 침범한 사건인데요. 뭐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뭐 들어오자마자 그 거센 폭풍을 만나가지고 한번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체부심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예 그 에게해를 건너서 아테네로 직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육군과 해군을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이제 침투를 시켜서 그 유명하죠.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보병과 이제 한바탕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뭐 전투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외적인 비교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그 형편없이 져버려요. 이 그리스 보병 군단들한테 대참패를 당하고 물러나고 맙니다. 뭐 전 세계의 이 강대국 페르시아가 아주 엄청난 망신을 당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참사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인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약 10여 년이 지난 때 3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리스 연합 해군은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이제 피난을 많이 했었던 살라미스 섬 근처의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한 다음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아주 굉장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페르시아는 다시는 이제 그리스를 침범할 생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전쟁을 치르면서 스파르타는 이제 왕위 전사는 사고를 당했고요. 아테네도 이 도시 전체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전쟁 과정에서 불타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됐지만, 결론적으로 그리스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침략을 또다시 물리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었죠. 이 해군의 우수한 장비와 전투력으로 승리를 주도했던 아테네는 결국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서 이후 50년 동안 이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누리는 아주 그런 좀 좋은 시절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졌던 페르시아 제국은 이런 이제 내부 반란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는 이제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뭐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테네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가?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제 읽으면서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 뭐 이런 부분들의 좀 역사를 뭐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을 주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스나 로마를 침범하는 세력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페르시아는 이제 약간 좀 아시아계에 가깝죠. 그리고 그리스는 정통 서구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인데 서구 문명에 아시아계에서 가장 강했던 페르시아가 무참하게 그것도 훨씬 많은 전력을 갖고 가서 형편없이 졌다. 이런 부분, 이런 저 역사적인 인식을 계속 좀 배워왔던 것 같아요.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무능한 왕으로 나오는 이 다리우스. 계속 전쟁만 하면 졌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인물이었나? 살펴보면은 좀 서구의 인식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원래 인류 역사상 이 최초의 제국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국의 설계자이자 전성기를 연 인물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했던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 이란 지방에서 위대한 제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전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마초적이고 터프하고 강했다고 합니다. 뭐 완성된 영토나 뭐 국력, 그다음에 뭐 군사력 이런 외형적인 성공의 모습도 분명히 훌륭한데 그 외에도 다양한 민족과 언어 그리고 종교로 이루어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당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는 태평성대로 통치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을 닦았던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 이 다리우스 왕의 좀 일관된 평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강렬했던 영화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했던 300. 아주 화끈한 액션하고 뭐 서사적인 구성 그리고 신화적인 영웅담. 그다음에 굉장히 악당으로 묘사된 페르시아 군대와 아주 영웅적이고 선한 뭐 그런 이미지로 점철된 스파르타 군대의 전쟁. 뭐 엄청난 양의 저기 페르시아의 군대와 300명에 불과한 이 스파르타의 전투 부대. 영화에서는 이 스파르타 부대원이 칼 한 번 휘두르면은 페르시아의 병사들 한 4~5명이 이 추풍 낙엽처럼 이제 굴러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의 연속인 아주 터프한 전쟁 액션 영화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워낙 그 등장 인물들의 이 바디가 너무 훌륭해서 제 주변에 아마 어지간한 좀 여자분들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300명의 이 스파르타 결사대는 이 계곡에서 이 결사항전을 했었죠.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전원 몰살을 당하게 되지만 이제 그들의 희생으로 결국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다. 뭐 이런 해피엔딩인데요. 그럼 과연 페르시아는 이처럼 소수의 그리스군에게 그렇게 형편없이 전멸당할 정도로 허약한 국가였는가? 이 몇 번에 걸친 그리스 원정과 그 실패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거나 쇠퇴의 길을 걸었다는 이런 내용이 과연 사실인가? 이런 궁금증을 좀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뭐 대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어요. 이제 기원전 5세기 그 상황을 보면은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국이었고 상당히 또 강력했다고 합니다. 제국들 중에서도. 거기다가 그 제국의 완성자는 이제 대제라는 칭호를 받은 이 다리우스였다는 거죠.
이 옆에 나라들과 비교를 해 보면은요.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의 여러 이 도시 국가들과는 비교를 할 깜냥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일부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발칸 반도, 터키, 그리고 중앙 지방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내용들, 여기를 전부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이 다리우스 1세는 무슨 뭐 이상한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나서 뭐 좀 의미를 알 수 없는 좀 괴상망측한 뭐 주문 같은 말들만 하고 부하들을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사지로 몰아붙이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아주 기괴 그로데스크하게요. 물론 뭐 이 다리우스의 후계자였던 이 아들 이 크세르크세스 때에 이르러서 쇠락의 길을 걸었고, 그 뒤에 이제 뭐 몇 명의 왕을 더 거치면서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부분이죠. 헤로도토스가 냉철한 역사가인 거는 맞지만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세 번의 전쟁에서 이 그리스의 이런 기적 같은, 기적 맞죠? 그런 승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분명히 페르시아 군대를 과장을 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300명의 스파르타 군에 고전한 페르시아 군대가 뭐 몇십만 명이다, 심지어는 100만 명이다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마지막 그 3차 그리스 원정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제 가장 심한 기록은 육군이 170만 명, 그리고 해군의 전선이 무려 1200척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좀 있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제2차 세계대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리우스 1세가 이 사람 사실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투 이제 군인 출신이죠. 이제 그 반동으로 그 제국 내에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지방 세력이나 이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통치가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 자명했겠죠. 하지만 다리우스 1세는 무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끈기와 인내로 이런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설득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그런 좀 덕치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제국을 완성시키는데 힘을 많이 쏟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 자유를 아주 폭넓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이 다리우스 자신은 유일신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지만 당시에 이제 정복된 국가인 이집트의 라몬, 유대인의 일신교 신전, 뭐 이런 다양한 종교의 자유와 이 정복당한 지역의 고유의 언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보통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모든 백성들은 페르시아인이나 피정복민의 구별 없이 평등한 세상에서 제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서류상의 수준이고 실제로는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로마 제국에 뒤지지 않는 이 수준이었다는 게 여러 좀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 다리우스의 제국에서 앞으로 노예는 없다. 이런 선언을 항상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500년 전의 전제 군주제 체제에서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고 왕한테 밉보이면 바로 목이 떨어지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이렇게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왕이 정말 있었나 할 정도의 선정과 훌륭한 통치를 베풀었던 다리우스 왕. 과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만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했던 것이 사실이었을까라는 역사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뭐 저만의 생각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던 그리스도 그렇게 행복하게 계속 가지는 못했습니다. 약 50여 년에 이르는 아테네의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이 당시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충돌한
당시의 뭐 문명상의 내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주 처절하게 진행을 했고요. 반전에 반전이 좀 이어지는 아주 스펙타클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힘을 상실한 그리스는 이제 몰락과 해체의 이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과정을 살짝 보면은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이제 델로스 동맹이 이제 에게해 지방과 연안 지역을 이제 제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파르타를 이제 위주로 한 이 세력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 내륙의 도시국가, 해안 도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맹으로 해서 서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싸움에서 결착이 안 났던 이유가 아테네의 주력은 좀 해군 쪽이었고요. 스파르타의 주력은 육군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장점을 버리고 약한 쪽으로 뭐 공격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크고 작은 국지전을 계속 벌이다가 뭐 휴전을 했다가 다시 싸우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작 이제 아테네가 무너졌던 거는 이제 전염병 때문인데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증상으로 미뤄보면은 아마도 그 병은 장티푸스였다는 좀 의심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인간들이 아무리 서로 간에 잘난 척을 해봤자 결국 자연의 기침 한 방에 다 몰락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미약함을 다시 확인하는 뭐 그런 증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연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뭐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기긴 이겼지만 많은 피해를 봤던 스파르타는 아주 아테네를 뼛속까지 증오를 했었고요. 그래서 숙적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을 했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아테네의 성벽을 완전히 남기지 않고 해체해버리는, 나라를 아주 해체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 아테네의 이런 좀 잘 나갔던 이런 영속의 세월은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근데 스파르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뭐 이기긴 이겼지만 힘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당시의 제패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해서 이제 속주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 동안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땅에 스스로의 국가를 세우지 못하는 역사의 형벌을 받게 되죠. 이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보면은요, 서로 간에 이제 메인 디시로 만들었던 이 전쟁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쓴 목적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서술의 대상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펴보면 헤로도토스는 좀 세계적인 이야기를 썼죠.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 전쟁에 속하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세력이 당시 그쪽 나라에 살던 사람들의 세계관에 거의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는 특별히 좀 그리스를 뭐 편애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비록 적이지만 상당히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던 이 적의 문명도 좀 찬양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특징, 뭐 장단점 이런 부분을 편애하지 않고 좀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키디데스는 이런 세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의 민족사를 썼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내용인데요. 뭐 전쟁 마지막에 스파르타가 이제 페르시아 세력을 끌고 와서 아테네를 이겼던 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실 그리스의 내전이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내부의 민족끼리의 내용을 서술한 그리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내용 중에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을 좀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가 스파르타한테 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곡물 부과 그리고 이제 병력 징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이제 그 전쟁이라든가 병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이제 곡물을 강제로 부과하고 함선을 징발하는데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동맹국을 거의 정복 대상 수준으로 심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샀다고 해요. 전쟁 시 뒤에서 찌르면 어쩌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동맹을 이제 이탈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이런 국가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돌릴 수 있었던 게 이제 동맹국들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아테네 동맹국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이 전쟁에 종사하는 게 싫어서 이제 배정된 함선을 내주는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이제 돈을 이제 바쳤는데요. 이 돈으로 아테네는 해군력을 증강한 반면에 이탈한 동맹국들은 결국 실전에서 준비도 전투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맞게 되죠. 거기다가 맹주가 아테네니까 가장 위험하고 피해가 많은 곳은 동맹국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아테네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맹국들이 자초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강해져야지 평화를 누가 뭐 만들어 줍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믿었던 아테네가 거의 뭐 적에 가까운 수준으로 좀 핍박을 하니까 결국 그 동맹군이 다 무너지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보면은 뭐 FTA를 다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 조약, 한일 군사 조약, 그리고 이제 뭐 나토군 이렇게 뭐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 뭐 협약을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좀 강하고 아주 빈도가 좀 많고 센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으로 결국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내용 중에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볼까 하는데 그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동족끼리 내란이 일어나면은 이게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 투키디데스가 너무 자신을 뭐 사실만 기록하는 뭐 전달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상했나 봐요. 제대로 이야기를 섞어서 아주 좀 장문의 미려한 문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뭐 내전이든 외적과의 전쟁이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내란일 때, 이 내전일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50페이지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3권의 일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내란이 계속되자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말의 뜻이 달라졌다. 만용은 충성심으로 통하고 신중함은 비겁한 자의 핑계가 되었다. 절제는 남자답지 못함의 다른 표현이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 하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충동적인 열의는 남자다움의 징표이고 배후에서 꾸미는 음모는 정당방위가 된다. 과격파는 언제나 신뢰받고 그들을 비판하면 의심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꾸민 음모는 영리하다는 증거였고 음모를 미리 적발하는 것은 더 영리하다는 증거였다. 음모에 미리 대비하면 당을 전복하려 하며 반대파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과 야심에서 비롯한 권력욕이었고 일단 투쟁이 시작되면 광신도에 가까운 행위를 부추겼다. 정파의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을 자신들만의 전리품으로 챙겼다.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면서 극단적인 잔혹행위를 일삼았다. 정의와 국익을 무시하고 반대파보다 더 잔인하게 보복했다. 내란으로 인해 그리스 세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는 순박함은 조롱거리가 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세상은 이념적으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상호 간의 불신이 유행하게 됐다. 이거 뭐 인간의 본성을 실험하는 뭐 그런 좀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란이 일어나면 이런 형태로 좀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이제 좀 거친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보통 좀 성급하니까 모험에 가까운 수를 몇 번 던지다가 실패하면 나라가 절단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뭐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역사도 비슷해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리스 내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전쟁과 이제 기타 내용을 다루는 책들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욕심이 이제 커지기 때문이죠. 저 나라 또는 저 땅,
아니면 저 시설물이나 저 곡식, 저 재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못 만드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은 곧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과학력이라든가 이 기술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 생산 기술, 뭐 항해술, 군사 기술 이런 부분들의 능력치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이 작은 도시 국가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이 테크니컬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어딘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세계는 세계라고 인식하는 세계관이 너무 좁았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 거를 뺏어오는 게 이제 전쟁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이 도시국가 연합을 넘어서 당시에는 개척하지 못했던 뭐 남유럽이나 지중해 아니면은 그 이후에 콜럼버스 이후로 나오는 거지만 뭐 신대륙을 탐험한다든가 하는 이 외부로의 에너지 반출에 성공을 했다면은 그리스와 스파르타가 그렇게 쉽게 허망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하고 있는 21세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구적인 차원에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생물체 대규모 멸종, 뭐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인구가 폭발하고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구를 진짜 몇십 번이나 그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지구 멸망 아주 의외 한 수로 아주 쉽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바로 핵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뭐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무런 뭐 도움이 안 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가 적지만 미국이라든가 이런 좀 서구의 선진국들이 자꾸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나눠 먹으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창조하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 오고 그 성취를 나눠야 합니다. 자멸하지 않으려면 능력치를 키워서 밖으로 나가서 창조해 오라.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역사, 헤로도토스하고 투키디데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후의 역사가들이죠. 이 사마천과 마르크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역사가들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